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만들어지는 찰나의 빈틈이 보였다. 수천, 수만 번을 상상했지만 그럼에도 결코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미래가, 그토록 미루고 미뤘던 단 하나의 미래가 눈앞으로 다가온다. 지금이라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짧은 상념이 머릿속을 스침과 동시에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앞으로 검을 뻗었고, 어느샌가 스승님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무언가를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마치 맞기 전에 몸을 움크리는 것처럼 몸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목청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스승님을 보며 나는 그 모습을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눈에 담았다. 분노를 쏟아낼 생각도 원망을 표출할 마음도 들지 않았다. 통쾌할 것 같았던 상상과 달리 웃음도 나오지 않았고, 예상 외의 슬픔조차 눈가에 보이지 않았다. 스스로의 심장 소리가 너무도 평안하다고 느껴질 만큼 머릿속이 조용하다. 은혜도 모르고 길러준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하지만 이 행동에 어떠한 후회가 남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지옥과 같은 풍경을 만든 요시히데 저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되짚어야 할 테지. 아비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거미집에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알게 된 사실이다. 스승님은 매일같이 그들을 욕했고, 아비들은 술에 취한 스승님을 한심하다는 듯이 흘겨보곤 했다. 그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스승님은 짜증난다는 듯이 내 행동을 지적하며 뺨을 때렸다. 처음에는 그 체벌이 내가 예의 없기 굴었기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화를 풀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겠지. 서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아비들 사이에서 단 한 명 예외가 있었다. 소지아비. 언제나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다니는 그분만큼 모든 아비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중지의 아비는 어딘가로 나갈 때마다 소지아비에게 줄 과일이나 약재를 사왔고, 검지의 아비는 매번 식사를 챙겨주거나 가끔 문 앞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약지의 아비 또한 간혹 복도 앞을 서성이다 새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곱게 접은 종이 하나를 남기곤 했다. 엄지의 아비이신 스승님 또한 그런 유한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이점이라면 직접 발걸음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한다 여기셨던 건지, 언제나 나를 시켜 소지아비 그분의 상태를 물으시곤 하셨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언제나 그 일이 깨름직했다. 전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언제나 나를, 아니 싱클레어 그 자식을 비롯한 제자들을 연민했다. 거미집에 갇혀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사람이 왜 우리를 그렇게나 불쌍히 여기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소지아비를 모시는 싱클레어마저도. 그 궁금증을 풀 기회는 아마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스승님은 때때로 말이 많아지실 때가 있었다. 돈키호테라는 분이 정식 대행자인 걸 알지 못하고 반말을 했다가 발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참아졌던 날, 스승님은 술 몇 병을 비우시더니 평소 하시던 연기 전쟁과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다. 자신의 황금 티켓에 대한 이야기였다. 집을 나가신 건 모든 시련을 받은 뒤
집을 떠나셨다는 그분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손가락들이 추적한 겁니까? 그럼 그분이 지금 집을 나가 계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스승님은 그 말을 끝으로 말없이 술 몇 병을 더 비우시다가 잠에 드셨다. 티켓에게는 없고 요시히데에게는 있는 것. 그 수수께끼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듣게 된 것은 시간이 흐른 뒤 내가 교본으로서 요시히데라는 자를 마주했을 때였다. 상대가 너라면 적어도 지진 않아. 질리도록 듣고 질리도록 봤거든. 야, 하나만 좀 묻자. 도망친 요시히데가 몸을 숨긴 곳은 림버스 컴퍼니라는 신음회사였다. 거미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경로, 유물에 대한 자세한 연구, 그 밖에도 크고 작은 도움을 그곳에서 받은 기록이 남아있었다. 스승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 때 어쩌면 요시히데가 정말로 무언가 거대한 세력을 이끌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뒤를 캐면 캘수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란 걸 알 수 있었다. 림버스 컴퍼니는 그 이상의 협력을 거절했다. 거미집 태우기라는 이름을 가진 작전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그렇다면 끝난 일이지 않나? 왜 돌아오려는 거냐? 그렇게 모진 취급이었는데 굳이 왜? 외부 세력의 힘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한 이상 아무리 힘껏 발버둥 친다 해도 그자 혼자 모든 아비들과 제자들을 감당할 수는 없다.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요시히데는 거미집으로 통하는 뒷문으로 향하려 했다. 마치 처음부터 혼자서 매듭 지을 생각이었다는 듯이. 그건 나는 요시히데의 공격에 밀려 쓰러지기 전까지도 그 물음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 매번 죽여야겠다 다짐하면서도 매번 변명거리를 찾아 미루는 스스로의 심정을 그때의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깊게 고민하게 된 것은 소지아비와 싱클레어가 거미집을 배신한 뒤였을 것이다. 왜 배신하는 건데? 처맞지만 않았지. 너도 딱히 좋은 취급받은 건 아니잖아. 뭐? 모두 시켰다고? 내가? 내어줄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했고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갖췄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했다면 스승님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명성, 영예, 공헌, 그러한 것들은 내가 줄 수 없다. 스승님에게 인정을 주기엔 나는 너무도 천한 것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다면
생각이 깊어지자 문득 요시히데가 남기고 간 말들이 떠올랐다. 언젠간 스승님이 생각을 고쳐먹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날이 올까? 오지 않겠지. 설령 이대로 도망친다고 내게 자유가 있을까? 평생 자유롭지 못할 거고 죽여야만 하는 게 아닐까.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는. 그날도 나는 죽여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승님이든 그게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그 끝맺음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충동적인 생각에 나는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대고 뒷문으로 향했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드디어 해냈다는 해방감,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찾아오는 막막함. 이제 뭘 해야 하지? 눈앞에서 멈춰버린 요시히데는 텅 빈 눈으로 그저 주변에 닿는 모든 것을 베어내기만 할 뿐이다. 소중한 것마저였고 오로지 분노와 충호에 몸을 맡긴 채로 검을 휘두른 말로다.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이 공간은 때때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 때가 있다. 이곳에 오래 남아있어봤자 좋지 못한 끝을 맞이할 것 같다는 감각에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생활이 폭력으로 얼룩졌다 한들 뒷골목의 추위가 덜해지진 않을 테니 뭐가 비싼 건지 모르겠네. 번쩍거리는 것들이라 저 술들도 비싸다고. 술병들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저 병에 맞았던 기억이, 저걸 마시던 스승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모든 끝맺음을 위해 스승님의 심장에 칼을 찔러 넣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 넣었다. 스승님의 검도 눈도 챙겨 넣었다. 어디서 이걸 팔아야 할지,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민들을 뒤로 미룬 채 나는 마음속으로 다른 결단을 내렸다. 그저 모든 것을 베기만 할 뿐인 요시히데, 그 바로 앞에서 쓰러져 있는 시체 하나,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죽은 자들이 여럿. 그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것 같아. 이러면 무엇을 보아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테니까. 바라는 것도 없이 돌아볼 것도 없이 나는 복잡하게 엉켜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어헤쳐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집을 떠났다.